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제로금리 부동산 규제, 부동산 간접 투자란, 자, 요즘에 리츠랑 펀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리츠랑 펀드가 규제의 부산물로서 지금 굉장히 뜨고 있죠.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는 이유도 뭐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 자, 경기 침체가 우선적으로 됐어요. 경기 침체가 우선적으로 되니까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푸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글로 안 들어가고 실물 자산으로 돈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실물 자산으로 돈이 이동이 되니까 당연히 규제를 하게 되고, 규제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경기 침체된데 이걸 활성화시키는 데 돈이 쓰이게 하기 위해서 아예 부동산 쪽으로 원천 차단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자, 그래서 근데 그 틈을 타서 부동산 대체 상품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체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주택자가 된다든지 또는 자기 돈만큼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의 개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대체 상품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죠. 1세대 2주택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제로금리 공습, 유럽선 예금 사라졌다.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은행에다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보관료를 오히려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금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규제 풍선 효과로 부동산 펀드 100조가 넘었고, 자, 1216 대책 이후에 갈 곳 잃은 돈들이, 길 잃은 시중 자금이 2천억이나 유입이 또 됐어요. 부동산 펀드와 주식형 펀드가 있는데 부동산 펀드가 훨씬 더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산가 규제에도 믿을 건 부동산 투자다. 공모, 리츠 펀드 완판 행진. 도대체 리츠는 뭐고 펀드는 뭐냐? 리츠 펀드가 같은 말이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리츠랑 펀드 둘 다 간접 상품이지만은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는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까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들을 알면 예상도 가능하죠. 자,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이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펀드라고 한다. 이제 펀드 하는 돈을 모으는 방법에는 공모 펀드라는 게 있고 사모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 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개를 하는 거고, 이건 좀 비공개죠. 딱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공개를 하다 보니까는 위험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고위험이고 수익도 하이리스크 하이일드죠. 그래서 사모펀드가 조금은 약간은 좀 음성적으로 보이고 수익도 더 높다. 그래서 투자 금액도 제한이 없는 것이고 1억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뭐 아주 잘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부동산 펀드에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공모펀드랑 사모펀드라는 게 있는데 모으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리츠는 뭐냐? 자, 부동산 리츠는 투자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의 투자에 그곳에 발생하는 되게 여러 가지예요. 임대 수입이나 매각 차익이나 개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 지금 리츠의 방식은 회사형과 있고 신탁형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형은 뭐냐면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이건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신탁형은 수익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좀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리츠는 약간 부동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이기보다는 좀 주식 투자에 가까운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주식으로 받느냐 아니면 수익 증권으로 받느냐의 차이인데, 이 리츠가 좀 약간의 분산 투자의 개념을 펀드보다는 좀 갖고 있는데, 그걸 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깊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냥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뭐 자본시장법, 펀드 리츠도 처음 들어보는데 자본시장법, 뭐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런 거 체크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뭐 쭉 투자자의 지위, 최소 자본금, 뭐 차입자금, 자금대여,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이거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볼 표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건데, 부동산 펀드, 부동산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리츠는 약간 주식 투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이런 거예요. 어떤 빌딩을 사는데, 빌딩을 살 건데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단일 상품을 사는데 돈을 모으는 거예요. 자, 저 빌딩을 사려고 한다. 자, 우리 다 모아서 펀딩을 구성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저 펀딩을 받는다 그러지 리츠를 받는다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격적으로 어떤 단일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리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주식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운영 수익 또는 투자를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을 주식으로서 배당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상은 부동산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받는 거죠. 그야말로 펀딩과 가장 적합한 거고, 펀딩. 간접적으로 내가 직접 사는 돈은 내가 직접 투자에 지분 참여하는 게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직접 투자에 지분 투자. 그리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약간의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펀드 청산이 될 때까지 우리 저거 사서 팔아서 우리는 수익을 챙길 거야. 그래서 펀드 청산 시점까지 환매가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 리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과 굉장히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가능해요. 그냥. 그래서 자산을 완전 유동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둘의 성격은 좀 공격적이고 좀 안정적인 건데, 뭐 바꿔 말하면은 수익이 생겨도 이쪽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개에 대한 성격을. 그러면 근데 둘 다 비슷해요. 펀드의 구조는 이래요. 펀드의 구조는 어떤 거냐면은 투자자한테 신탁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운용 수익을 받으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인데, 사실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돈, 왜냐면 원금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원금 보장되는 게 아니고 받아서 사서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배분해 주는 건데, 다른 회사들한테 업무 위탁을 다 해요. 업무 위탁 다 위탁을 해요. 뭐예요? 회사 하나 만들어 놓으면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한 다음에 수익이 나면 배분해 주는 건데, 나머지도 다 위탁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간접 투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내가 사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운영하고 내가 수익을 갖는 구조가 아니라 남한테 다 맡기는데, 맡긴 사람 자체도 여러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대해서 유통 과정이 너무 많은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수익률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죠. 이렇게 많이 끼는데 내 돈 갖고 사서 내가 바로 다 가져야 되는데 다 나눠준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또 책임도 안 지는 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보면, 리츠펀드의 활성화는 결국은 뭐냐면은 부동산 규제 부산물이에요. 그냥 이 활성화된 이유는 규제를 하니까, 제로금리로 가니까는 부동산 규제를 하는 거죠. 부동산 규제의 지금 핵심은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파트 외의 시장으로 자본이 흘러갈 수 있으나, 아파트 15억 초과에 대해서는 지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흘러갈 수 있으나 주거용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주거용이라는 한계로 인한 아파트 외 시장도 당분간 자금 이동 적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4주택 이상 또 취득을 하려면 취득세도 4%죠. 6억 미만의 4배가 드는 거죠. 뭐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하고 있고, 이제 이렇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다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규제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피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주택시장은 그렇게 지금은 좀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그러면서 간접 투자의 자산이 몰린다는 의미는 주거 외 부동산으로 이 자금들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지금 부동산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를 하던 자본력이 많은 사람은 주택으로 안 가고 오히려 주거 외 부동산으로 개인적으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겠죠. 소액들은 펀딩을 구성을 하는 것이고,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주거 외 부동산으로, 어쨌든 간에 엄청난 돈들이 지금 주택 외 부동산들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돈이 물리지만 수익률이 하락하죠. 아까 말했듯이 빼먹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직접 투자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리츠 펀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회사들도 당분간 상장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회사들도 우후죽순으로 발생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 하락이, 지금은 돈이 되게 많이 몰린 것이 이슈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수익률들이 하락하는 것들 또는 그 회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외 부동산으로 개인 자금이 앞으로 되게 많이 움직일 거예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움직일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냥 직접 투자로 전환되기 전에 미리 직접 투자를 소유하는 것이 선투자의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은 본인이 직접 투자로 이제 선회를 하게 되겠죠. 선회를 하게 되면 지금이야 펀딩 같은 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큰 오피스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주택 외에 다른 상품으로 직접 투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은 직접 투자로 전환되기 전에 미리 직접 투자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선투자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수요자가 몰리게 되면은 선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신문에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리츠 펀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항상 모르는 부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